안녕하세요. 명지혜 기자입니다. 금융사기,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보이스피싱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네, 어딘가 익숙한 이런 통화 내용,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흔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사기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최대 피해층은 노년층이지만 청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20대 이하 전화금융사기 피해 인원은 8,1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20, 30대 청년이 특히 조심해야 할 신종 금융사기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평소 어떤 습관을 지녀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사기 유형은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사기 수법입니다. 자, 사례를 하나 같이 볼까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던 20대 정모 씨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신청 링크로 보이는 URL이 있었고 정 씨는 의심 없이 이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자 파일 다운로드 창이 떴고 신청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한 정 씨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고 단 몇 시간 만에 정 씨의 계좌에서 갑자기 1,0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APK 파일을 통해 설치된 악성 원격 제어 앱을 통해서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정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내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를 발급받아 계좌에 접근했던 겁니다.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법 외에도 전화를 걸도록 하는 수법도 흔합니다. 작년 10월 20대 김모 씨는 해외에서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빨리 신고하라며 문의처 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급히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경찰을 사칭하며 김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에 연루됐다고 구속을 면하려면 공탁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겁을 줬습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입금을 확인한 후에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미싱은 이처럼 누구나 순간 속기 쉬운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특히 엔데믹 이후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택배사를 사칭해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스미싱이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스미싱 문자에 속아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원격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접근해 주소록에 등록된 지인들에게까지 스미싱 문자를 퍼뜨립니다. 피해자의 번호로 문자가 전송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미싱 범죄에 가담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청년 대상으로 피해가 심각한 불법 사금융 사례로는 소위 휴대폰 깡이라고 불리는 폰테크, 내구재 대출이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구제한다라는 뜻과 달리 스스로 범죄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금융사기입니다. 수법은 단순합니다. 브로커들은 전단지나 SNS 광고를 통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만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휴대폰을 개통해 불법 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현금을 받죠. 이때 불법 업자는 추가 납부 금액이 거의 없을 거라고 속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볼까요?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인터넷 검색 도중 폰테크를 알게 돼 불법 업자 B씨에게 연락했습니다. B씨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A씨를 속였고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 대가로 A씨는 200만 원을 받았고 매월 10만 원 정도의 통신요금이 청구될 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첫 달에만 581만 원의 통신료가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로커에게 넘긴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둔갑해 범죄에 이용된다면 돈을 받고 휴대폰을 제공한 피해자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재 대출, 폰테크는 정상적인 대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을 보상받는 등 피해 구제도 어렵습니다.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급전을 대출해준다는 광고는 사기를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취재차 이런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해봤는데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에서도 내일 장 초반 오를 종목을 몇 가지 찍어주고 실제로 그 종목들이 다음날 꽤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리딩방 방장들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날 장 종료 후 시간 외 매매 때 상한가를 친 종목을 미리 찾아둔 후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시간외 매매에서 오른 종목은 다음날 장 초반 당연히 오르는 건데도 간단한 눈속임에 현혹된 사람들은 유료방에 들어가 더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 수십만 원의 입장료를 내기도 합니다. 리딩방에 있는 사람들이 방장 덕분에 큰 수익을 얻었다며 인증샷을 공유하기도 하니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딩방 구조상 방장 외에 다른 사람까지도 방장 측 사기 집단이 운영하는 가짜 계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할 계정까지 미리 준비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에 리딩방에 들어갔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수익 인증에 현혹돼 뚜렷한 호재가 없는 주식을 산다든지 정보를 더 얻기 위해 유료방 입장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사기 범죄 집단은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한 20, 30대 청년의 상황을 이용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빙자한 사기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주로 고수익 알바, 쉬운 재택근무라는 키워드로 청년들을 현혹합니다. 30대 한 씨는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 실사 업무 보조라고 적혀 있었지만 막상 연락한 회사에서는 채권 회수 업무 보조를 권해왔습니다. 대부업체 고객의 대출 상환을 보조하게 되는 일이라며 정해진 장소에서 고객의 돈을 받아 정해진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고객이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니 한 씨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회사가 고객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라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회수한다 이렇게 설명하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한 씨는 2주 정도 일하면서 10명 정도를 만나 현금을 받아 입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입금하던 현장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됩니다. 한 씨가 만난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한 씨가 받은 돈은 대출 상환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겁니다. 한 씨는 회사에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더라도 비교적 쉬운 업무로 많은 급여를 보장한다는 광고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실제로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권에서는 늘, 꼭, 또 세 글자를 통해서 예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자라는 뜻인데요. 이 지침을 기억하시고 실천한다면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정체가 불분명한 링크를 전달받았다면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정보를 이용해 여러분의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가상계좌를 개설해 휴대폰 소액 결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또 다른 금융범죄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눌렀을 때 실제 공공기관 공식 페이지와 비슷하게 생긴 페이지가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경계심이 풀려 가짜 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한다면 여러분의 금융생활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인다면 통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뿐더러 원래 있던 돈까지 모두 묶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인에게 온 문자여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링크를 열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연락해 실제로 보낸 문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메시지가 온 번호나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메시지는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 금융회사 정보 메뉴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신고 현황까지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거래나 계약을 하기 전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순간 속아서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됐거나 계좌 정보를 알려줬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범에게 이체나 송금을 한 경우엔 곧바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 접수뿐만 아니라 악성앱 차단 등 피해 구제를 한 번에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신고해야 계좌 지급 정지가 이루어져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터넷 신고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싱을 당한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인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은행 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의 금융 정보가 유출됐다면 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신용카드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금융기관의 온라인 로그인 정보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게 안전합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휴대폰 전원도 꺼지지 않는 좀비폰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비행기 모드를 실행한다면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실행한 후 전원을 곧바로 끄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도 정보가 이미 새어나갔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사나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해야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평소에도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지니면 좋을지 팁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평소 휴대폰 보안에 신경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보안 앱을 설치하는 건데요. 경찰청이 개발한 시티즌 코나는 불법 앱을 탐지해주고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악성 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악성 앱이 설치됐을 때 즉각적인 삭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휴대폰들은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휴대폰의 보안이 취약하지 않은지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반드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같은 정식 루트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온라인상에서 다운받는 것도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평소 금융 거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은행 계좌와 카드 명세서를 조회해 이상 거래가 없었는지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돈이 빠져나갔다거나 결제한 적 없는 곳에서 결제 내역이 찍혀 있다면 재차 확인해보고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락해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 및 대응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그리고 급전대출과 취업 및 투자를 빙자한 사기 유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니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방심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잊지 말고 실천하셔서 금융사기 피해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금융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